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스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영상은 모스크바의 풍경이라든지 모스크바에 있는 박물관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골 박물관도 갔다 와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이 내용이 깊어지고 그리고 설명할 것들이 그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어렵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골은 고골이지만 고골로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 역사, 그다음에 러시아 문학, 미술, 연극을 아우르는 그런 총체적인 러시아 예술에 대한 그런 설명이 오늘 영상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고골이 말년에 살았던 현재 모스크바 고골 박물관의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 영상은 후반부에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어떻게 세계 문학의 중심이 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862년에 나라가 만들어지는데요. 유럽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그냥 변방의 나라에 이제 불과했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의 위대한 왕이 탄생합니다. 뾰뜨르 대제, 영어로는 피터 대제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서구화 정책을 핀 분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는 뾰뜨르 전이냐, 뾰뜨르 후냐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그냥 확 변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뾰뜨르 대제입니다. 뾰뜨르 대제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이전을 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늪지대였습니다. 그 늪지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왕이고요. 러시아의 해군도 창설하고 서유럽에 있는 모든 것, 문학, 미술, 음악, 의복, 발레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새로운 러시아를 만든 분,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억해야 될 왕 바로 뾰뜨르 대제입니다. 그래서 뾰뜨르 대제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 놓았더라면 뾰뜨르 이후에 안나 이어노브나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예카제리나 2세가 나오면서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1700년대, 1800년대 이제 흘러가는 거죠. 뾰뜨르 대제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1712년에 이전을 해서 1918년까지 제정 러시아의 수도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는 낭만주의에서 시작해서 자연파, 리얼리즘을 거쳐서 세기 말에 상징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운문에서 산문으로 교체가 일어나면서 산문 장르의 초석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배적인 사조 또한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 즉 사실주의로의 교체가 되는 시기죠. 시에서 소설로의 이행 단계에서 산문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고골입니다. 고골의 출현과 더불어 러시아 문학은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자연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파란 일반적으로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미화하는 작가군을 말합니다. 자연파는 러시아의 사실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사실주의의 형성기를 대표하는 문예 운동의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자연파 작가들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주인공을 격화시킵니다. 교육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하류층의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 인간 비하의 멸시를 둡니다. 셋째, 현실의 밑바닥을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의 생리적 현상을 강요합니다.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코를 풀거나 코를 고는 그런 행동들을 더 부각시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섯째, 더러운 풍경을 강조합니다. 눈, 비, 안개, 더럽혀진 페테르부르크의 거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여섯째, 장식품 묘사에 관심이 큽니다.
인간 자체보다는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구 또는 이런 의복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되죠. 러시아의 사실주의 문학은 서구의 문학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자연파의 문학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기능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의 특징입니다.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은 그 당시 암흑기 같았던 사회 구조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요. 러시아는 1861년 농노 해방이 될 때까지 러시아에는 전제 정치, 농노제도가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사실주의는 시대의 암흑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19세기 러시아의 전제 정치와 농노제도는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1861년도에 농노가 해방이 됩니다.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짜르의 전제 정치 타파, 농노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사실주의는 현실의 올바른 재현 여부가 예술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실주의는 현실의 세부 묘사에 관한 것에 특별한 관심을 쏟습니다. 사실주의 문학의 기본적인 것은 민중성에 대한 강조이고요. 민중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연극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문학은 민중의 사회의식을 고취시켰고요. 문학의 민중성에 대한 개념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뿌시킨이었고, 민중성의 개념을 소설로 쓴 것이 바로 고골입니다. 19세기의 러시아의 암울한 상황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의 입장으로서는 문학밖에 없었던 것이죠. 19세기의 러시아의 암울한 정치 속에서 작가들은 자신의 사상적 발언을 문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문학을 사상성이 높은 문학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은 당시의 현실을 이끌었던 사회, 정치, 철학을 논쟁적으로 반영하는 담론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뜨르게네프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의 주인공 바자로프의 허무사상,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프의 초인사상,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타난 민중사상과 역사 철학 등 19세기의 논쟁적 사상들이 작품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인도주의적 사상을 전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1809년 우크라이나 폴타바 지방의 미르고로드 지역 벨리코 소로친스크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고골이 16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훌륭한 이야기꾼이었고요. 희곡도 썼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골이 문학적 재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었지만 미신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골의 신비주의적 성향이라든지 정신적 질환 이런 것은 좀 어머니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골의 어머니께서 고골을 낳기 전에 2번의 유산이 있었고요. 고골을 임신 중에 매일 니콜라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후에 고골을 낳게 되고 그리하여 이름을 니콜라이라고 짓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마을의 분위기는 고골의 소설의 기초가 됩니다. 고골은 이야기의 정보가 필요할 때면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의지를 했고요. 어머니의 영향은 그의 종교적인 본능과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고골의 모든 존재를 차지하는 신비주의에 기인을 합니다. 니진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1828년 19세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오게 됩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그의 삶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배우가 되려고도 했고 관리가 되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에 빠지게 됩니다. 간트 규헨가르텐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비평가들에게 의해 회의적이지 않자 자신의 출판물을 다 수거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독일의 항구 도시 류베까지 갔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서 고골은 어머니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설, 관습, 의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것을 문학 작품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디칸카 근처 농장에서의 저녁이고 고골은 큰 성공을 얻습니다. 자신의 고향 우크라이나가 배경이고 그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라든지 관습, 풍습 그런 것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푸시킨은 이 작품을 읽고 난 후에 이 작품은 나를 놀라게 했다. 여기에는 진정한 유쾌함, 성실함, 평온함이 있다고 극찬을 합니다. 그 후에 푸시킨, 주콥스키와 함께 고골은 친분을 유지하게 되지요. 고골은 푸시킨을 존경했고 푸시킨을 본인의 슈퍼스타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골은 푸시킨을 숭배의 대상으로 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183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역사학 부교수로도 잠시 일을 했습니다. 1835년에는 미르고로드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1부에는 타라스 불바, 2부에는 비라는 작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르고로드는 디칸카 근처 농장에서의 저녁에 연속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속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고골은 이제 푸시킨과 함께 명실상부 러시아 문학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발표한 작품은 아라베스크라는 작품이고요. 그 안에는 초상화, 넵스키 거리, 광인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36년 발표된 검찰관은 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됩니다. 검찰관은 코미디, 희곡입니다. 러시아의 어느 소도시에 아멘 검찰관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리들은 여관에 묵고 있던 허풍쟁이 하급관리 홀레스타코프를 검찰관으로 착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가짜 검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연회까지 베풉니다. 홀레스타코프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시장의 딸에게 청혼을 하고 고위 관리를 사위로 맞이하게 된 시장의 집은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가 유유히 떠나고 난 후에 가짜 검찰관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경악에 빠져드는 이들에게 진짜 검찰관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이 검찰관의 내용입니다. 검찰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 황제 니콜라이 1세도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요. 니콜라이 1세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지만 그 고위 관리들에게는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골은 너무너무 분개해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 나를 모두 반대해. 존경받는 늙은 공무원들은 내가 공무원들에 대해 말할 때 나에게 신성한 것이 없다고 소리를 쳤다. 라고 고골은 말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창의적 긴장감과 검찰관이 겪은 도덕적 불안에 지친 고골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고골은 독일, 스위스, 파리를 거쳐 이탈리아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로마를 본인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말할 만큼 로마를 굉장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고골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놀란 것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837년 푸시킨이 결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고골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로마에서 죽은 혼에 대한 지필을 구상을 하고요. 코 그리고 외투를 발표합니다. 검찰관과 죽은 혼의 모티브를 제공한 것은 푸시킨이었습니다.
넵스키 거리, 코, 초상화, 외투를 묶어서 빼찌르부르크 이야기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코 그리고 외투라는 작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 야코블레비치는 잘 구워진 빵 속에서 자신의 고객인 코발류프의 코를 발견하게 됩니다. 패닉에 빠진 그는 코를 강에다가 버리려고 하지만 경찰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맙니다. 한편 코발류프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등관 문관의 옷을 입은 자신의 코를 발견하고 예의를 차려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부탁하지만 코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발뺌을 합니다. 잠깐 아름다운 여자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코는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코발류프는 절망에 빠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찾아가 코를 찾아달라는 광고를 내어줄 것을 부탁을 하지만 신문사 관리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위로 차원의 코담배를 권합니다. 화가 난 코발류프는 경찰서장에게 가지만 수령이면서 칠칠칠 못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뛰쳐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경찰관이 찾아와 신사인 척 하던 코발류프의 코를 체포했다며 돌려줍니다. 기쁨도 잠시. 코가 붙지 않자 실망한 코발류프는 의사를 불러서 코를 붙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며 코를 알코올에 잘 담가 보관하거나 누군가에게 팔면 어떻겠냐고 권합니다. 코발류프의 이 일의 원인이 참모 장교의 부인이 자신의 딸과 혼사를 허락하지 않자 저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편지를 보내지만 답장을 본 코발류프는 의심을 그만두게 됩니다. 코발류프는 슬픈 마음으로 잠이 들지만 다음날 아침 신기하게도 코가 원래 있던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코는 우리 얼굴의 중심에 있고 소설에서도 그 남성의 상징이 되는 것이 코로 나오는데 이 코가 없어졌다가 꿈처럼 하루 만에 이제 하룻밤 꿈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봐도 획기적인 작품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획기적이었고 얼마나 큰 상상력으로 쓴 작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는 러시아 말로 노스인데요. 이 스를 앞으로 보내볼까요? 그러면 쏜이 됩니다. 쏜은 러시아 말로 꿈이라는 소리예요. 꿈, 노스, 코, 쏜, 꿈. 그런 언어의 유의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부터 나왔다 라고 도스토옙스키가 극찬을 한 작품 외투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아카키 야카키예비치입니다. 작은 인간, 작고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아카키는 문서를 정리하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동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아카키 야카키예비치. 그에게는 너무 낡고 낡아서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한 외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월급도 아끼고 성실하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고요. 힘들게 돈을 모아서 장만한 새 외투를 입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외투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이 힘들게 그렇게 모아서 장만한 외투를 빼앗긴 아카키 야카키예비치는 경찰서장, 파출소장 그리고 고위 관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기 외투를 찾다가 지쳐서 돌아온 그는 열병을 앓고 며칠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사망을 하고 페테르부르크에는 밤마다 관리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나서 관등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외투를 벗겨간다는 그런 소문이 납니다. 어느 날 그 고위 관리가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고간의 공포가 극에 달한 것은 지독한 무덤 냄새를 내뿜던 유령이 입을 비죽거리며 이렇게 말한 때였다. 아, 바로 너구나. 마침내 너를, 네 옷깃을 잡았다. 난 네 외투가 필요해. 날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책망하다니. 이제 네 외투를 내놔! 라고 유령이 그 고관한테 말을 하면서 그 고위 관리의 외투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베체르부르크에 더 이상 외투를 빼앗아가는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외투의 내용입니다. 고골은 이탈리아 로마에 머물면서 당시 러시아에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와서 공부 중이던 예술인들과 교류가 잦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화가 이바노프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골의 사진입니다. 1845년도에 니콜라이 1세가 이탈리아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고 니콜라이 1세와 같이 따라갔던 사진사 리비치키가 찍은 사진이고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공부 중이던 러시아 예술인들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고골과 이바노프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바노프는 지금 현재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가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민중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20년 동안 이바노프가 그린 건데요. 여기에 본인의 친구 고골을 그려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는 이 모습, 여기가 고골이고 이바노프가 고골을 그린 초상화와 비교해 보시면 어떤지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 고골입니다. 고골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던 그 시기, 로마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때에 이 친구 이바노프가 보고 이제 고골의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내서 이 그림에 그려 넣은 것이죠. 그리고 1845년도에 이 니콜라 1세는 이탈리아에 와서 조각상들을 이제 주문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그때 이바노프가 있던 아뜰리에를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민중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고 황제는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내가 있는데 도대체 너희를 구원하러 올 사람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냐? 너 지금 반역을 꿈꾸는 거냐? 그래서 화가 났고 이바노프에 대한 모든 유학 자금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바노프는 니콜라 1세가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러시아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트레츠코프 미술관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영상을 만들게 될 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킨으로부터 소재를 제공을 받아서 1835년도에 작품의 구상을 하고 1842년도에 출판을 한 죽은 혼의 일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애니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 와서 죽은 농노를 사들이는 치치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치치코프는 호적 상만으로 존재하는 죽은 농노들을 싸게 사서 살아있는 것으로 꾸며서 이를 담보로 은행에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N 도시의 관리들, 지주들에게 가진 수단을 이용해서 환심을 산 치치코프는 죽은 농노들을 사들이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백만장자일 거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호감을 얻게 되는데 치치코프가 죽은 농노를 사 모은다는 소문이 나면서 도시는 한순간에 의심과 유언비어로 휩싸이게 됩니다. 치치코프가 서둘러 도망가는 것으로 해서 1부가 끝이 납니다. 여기 제목에서 나타나는 죽은 혼, 두샤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로 두샤라고 하는데 두샤에는 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농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혼으로 해석이 되지만 죽은 농노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원래 고골은 죽은 혼을 3부로 제작해서 만들려고 했지만 1부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2부는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작품을 쓰고 있었지만 그때 고골은 굉장한 정신적
혼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혼 2부는 썼다가 불에 태웠다가 썼다가 불에 태웠다가 이렇게 해서 사실 원고가 제대로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죽은 혼 2부에는 불에 태워져서 없어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고, 고골이 죽기 전에 또 자기의 죽은 혼 그 원고를 이렇게 불에다가 태웁니다. 나중에 남아있는 그런 습작 같은 것들 모아서, 그리고 새로운 문장들을 첨부해서 1852년도에 죽은 혼 2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데군데 불에 타서 없어진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고골은 여러 번 심각한 질병을 견뎌야 했고, 그의 종교적인 심취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의 정신적인 피난처는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를 떠나 러시아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947년 나폴리를 출발해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오데사를 거쳐서 이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1848년부터 그가 죽는 1852년까지 모스크바에서 살았던 집이 바로 이곳, 톨스토이 백작이 주인으로 있던 이 집에서 고골은 살게 됩니다.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박물관은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 고골이 머물렀던 방 일부분만 전시실로 되어 있고, 2층의 모든 부분은 도서관입니다. 실제로 직접 지금 책을 빌려주고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이 집의 주인들이었던 그 백작들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고골이 살았을 당시의 집 주인은 알렉산드르 톨스토이 백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톨스토이 백작이 고골을 불러서 그 집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고골이 머물렀던 방으로 가보면 그 당시 1800년대에 사용되었던 물건들, 의자, 책상, 침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골은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이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책들만 조금 있는 것이 고골의 물건이었고, 대부분 고골의 것이라고 남아있는 것들이 박물관 안에는 실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기 촛대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보면 앞에 이렇게 약 네모난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불빛이 은은하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퍼진 불빛으로 인해서 벽에 있는 그 풍경화 그림들이 아주 예쁘게 보여서 고골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벽난로, 고골이 바로 이 벽난로에서 죽은 혼 2부도 태우고, 그리고 본인이 썼던 그런 작품집들을 많이 태웠겠죠? 그 벽난로가 보입니다. 고골이 머물렀던 방입니다. 고골이 실제로 썼던 침대가 보이고, 그리고 서서 쓰는 책상들도 보이고, 고골이 이 집에서 머물던 이 기간 동안, 살아있던 이 말년의 기간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고, 정신착란 증세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침대밭에는 약병 놓는 약통 상자가 있어요. 여기 약통 상자가 보입니다. 고골은 죽기 열흘 전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있을 부활절, 그 전에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작품은 계속 불로 태우고,
막 이상한 소리 막 듣고 혼자 막 벽에다가 얘기하고 허공에다 막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본인이 쓴 작품 광인일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고골은 1852년 3월 4일 죽은 후에 다닐롭스키 수도원에 묻힙니다. 그러다가 1909년 고골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그의 무덤을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되면서 노보데비치 수도원으로 그의 관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골은 삶에 있어서 그의 소설도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도 미스테리로 남는 것이 뭐냐면 그때 고골의 관을 옮기면서 관을 열었어요. 관을 열었는데 고골의 그 머리가 옆으로 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관에는 이렇게 나오려고 막 이렇게 긁은 흔적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골이 그때 죽지 않았고 그냥 깊은 숙면에 빠진 상태였다. 깊은 숙면에 빠진 상태였는데 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그를 매장했던 것이다. 라고 또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미스테리한 인물 고골? 고골은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불가코프는 나의 위대한 선생님은 고골이다. 고골이 없었다면 거장과 마르가리따도 없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소련 시대의 스탈린은 고골을 위대하다고 추대합니다. 고골은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와 연극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타라스 불바, 율 브리너가 주연을 한 타라스 불바, 이탈리아에서 영화로 제작한 비, 이집트에서 제작한 검찰관, 멕시코에서 제작한 검찰관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 연극계에서 고골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독이 발레리 포킨입니다. 발레리 포킨은 현재 모스크바 메르홀드 극장장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장이기도 합니다. 환상적 사실주의를 표본으로 하는 바흐당고프 학파의 슈킨 연극대학교 출신이고요. 바로 제 담임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상은 어떠셨나요? 고골을 이해하고 또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힘든 영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